아, 아, 안녕하세요. 네. 미래탐구 논중과천에서 수리노수를 가르치고 있는 박형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좀 살짝 양해의 말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머리가 많이 길어요. 이게 좀 기르고 있어요. 좀 한번 길러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머리를 넘겨야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죄송스러운데 이게 좀만 더 기르면 이제 머리를 묶어서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거슬리지 않도록 그냥 화면에 집중해 주시고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할 설명에는 명문대 수리노술의 이해인데 사실상 의외로 어머니들이 물론 이제 예비 고3이고 뭐 재수도 있겠지만 예비 고3이다 보니까 논술에 대해서 많이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이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논술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바탕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뭔가 팁한 건 사실 지금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서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책 다 받으셨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논술의 길. 어, 안 저기 있을 거예요. 네네. 이게 사실 되게 좋은 책이에요.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직접 만든 거거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랑 제 다른 지은 쌤이 만드셨는데 솔직히 힘들었어요. 이거 만드는 게 눈알 빠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이 다 모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모 학원에서 이제 몰래 쓰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게 논술 전형을 한 페이지 좀 요약을 잘 해놔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오늘 설명의 자체가 이걸 바탕으로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간단히 우선 1, 2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이제 2025년도에 변화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2024년 대비 2025년이 이렇게 바뀐다. 라고 알고 있어서 사실 우선은 이걸 한번 나중에 직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페이지를 다 찝어 드릴 테니까 그때도 같이 펼쳐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리고 또 이게 2025 전형계획 반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교는 예를 들면 2025년 전형계획을 2024년에 발표를 하고요. 아니 3년에 발표를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2024년 모집영화를 발표해요. 모집영화는 실제로 이제 전형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2025년 전형 계획이라는 거는 우리는 내후년 그러니까 2025년에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어라고 그냥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내년이 돼서 상반기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모집 영화가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리가 다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실제 나중에 뭐 논술이 또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하반기 아마 7월 되기 전에 6월 중순쯤에 이제 나올 테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력 트레이너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제가 좀 몸이 커요. 예. 이게 의외로 이제 여름에 이제 밖에 나가다 보면 그 트레이너냐고 묻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제가 운동하다가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저 수석 강사입니다면 또 놀래요. 왜냐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좀 도움이 돼요. 남학생들이 말을 참 잘 듣더라고요. 난 별말 안 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사고력 트레이너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명문대 수리논술을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신 반영,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그 다음에 실제 논술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바탕으로 될 건데 내신 반영도 보시면 내신 반영은 우리 10페이지랑 1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아니 11, 12페이지. 예, 11, 12페이지를 펴시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죠. 두 페이지로 학교별로 내신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각 등급별로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걸 보시면 되는데 사실 내신은 지금 보실 이유가 전혀 없고요. 사실 계산하는 것도 굳이 직접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보겠습니다. 논술 내신은 크게 논술 100%를 했을 때 논술, 그 다음에 교과, 비교과 그러니까 논술 전체 100% 중에서 논술이 어느 정도 되고 교과가 어느 정도 되고 비교과가 어떻게 되는지 딱 이제 비중을 나타내는 건데 교과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냥 내신입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교과라는 거는 출결 혹은 봉사활동 이걸 바탕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비교과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뭐 그런 거 다 하는 거니까 교과가 되게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 솔직히 내신 이제 논술을 하러 오신다는 거는 아무래도 내신이 좀 약간 부족하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수능도 불안하니까 오는 거니까 교과 이쪽 내신을 이제 걱정해서 오긴 하는데 우선 뒤에 설명하겠지만 우선 보시면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성균관대, 이화대, 건국대 다 100대 0대 0입니다. 그러니까 교과나 비교과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논술만 잘 보면 되는 겁니다. 네. 대문학교가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한양대부터 이제 서울시립대까지 생각을 해보면 논술 90인데도 있고요. 서강대학교는 논술 80인데 교과 10, 비교과 10. 숭실대학교는 80, 20이고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많아봤자 30%예요. 교과가. 내신이 30%라는 건데 전체 비중에서 이제 논술 제외했을 때 교과가 30%. 40%인 학교도 있어요. 두 학교가 있긴 한데 사실 어머니들 지금 관심 대상이 아닌 학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신경 안 하고 실제로 30% 정도긴 한데 사실 이 논술이 내신이 어떻게 되냐면 올해를 기점으로 이미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내신이 완화가 다 됐어요. 지금 어머니들 관심 있는 좀 위쪽에 있는 학교들은 이미 다 완화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도 완화가 된 학교들이 조금 있긴 해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80대 20이었는데 2025년에는 100대 0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가톨릭대 같은 경우도 원래 70대 30이었는데 80대 20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내신은 거의 이제 완화가 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20%, 30%가 걱정됩니다. 뭘 쓴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 사실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뭐냐면 내신은 논술 선생님들 중론이 신경 안 써도 되는 이유가 어차피 논술 점수로 다 커버가 돼요. 비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좀 이따 뒤에 살짝 더 보여주게 할 건데 내신이 점수가 신경 안 쓸 정도로 그냥 논술 하나 잘 보면 돼요. 한 문제 두 문제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소문나 한두 문제 맞추면 되는 거라서 점수 그냥 확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실제로 보면 이거는 지금 12페이지 보시면 이제 서강대가 있을 건데 서강대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등급별로 지금 1, 2, 3, 4, 5, 6, 7, 8, 9 써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마다 뭐 20점이냐 19.9냐 막 이렇게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학생이 내신이 등급이 1등급이냐 5등급이냐 8등급이냐 9등급에 따라서 학교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과 산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춰가지고 서강대 아까 어떻게 됐죠? 80대 10대 10이죠. 그러다 보니까 10점이 만점입니다. 그 다음에 9점이 9등급이 0점이에요. 잘 보겠습니다. 1등은 10점이고 2등은 몇 점이죠? 9.96이죠. 0.04점 빠지죠. 그 다음에는 또 0.04, 0.04, 0.04, 0.04하고 0.04하고 이게 넘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0.06. 그 다음에 마지막 9등급 보니까 빵점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서강대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교가 일정하게 조금씩 빠져요. 그런데 6, 7, 8등 이쪽 라인에서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사실상 6, 7등 이전에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쯤에 오면 이제 좀 걱정을 하긴 해야 돼요. 그거는 좀 반성해야 됩니다. 너무 놀았다는 거거든요. 아니, 너무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안 놀았을 수도 있죠. 수능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정도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또 걱정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시란에 들어오면, 대학생은 아니고요. 지금 올해 논술로 들어가지고 지금 저희 학교에서 조교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21살짜리 친구가 있는데, 얘가 가톨릭대를 제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 걔가 가톨릭 시험을 봤다길래 물어봤어요. 어땠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시험 잘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너 내신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요. 얘가 내신이 8등급이더라고요. 7등급인가 8등급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잘 봐서 가톨릭 때는 무난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내신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물론 그러면은 그 친구 좀 많이 잘 보긴 했어요. 왜냐면 실제로는 한양대를 갔거든요. 수학만 파가지고 수능도 3등급 4등급 나와요. 수학 보면.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내신은 정말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 내신반이 이쪽에 어머니들 기억해야 될 거는 내신에 큰 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이 정도도 많게 막 고민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 듣고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어머니 설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논술을 해봐라. 학생은 대부분 안 하려고 해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는 수능은 머릿속에 수능밖에 없어가지고. 그럼 설득을 하면 이제 내신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논술만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설득을 하면 애들이 어떻게 받으냐면 내신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 그럼 내신을 버리자라고 하는데 그거랑 좀 다른 말입니다. 내신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는 내신 공부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수능이든 내신이든 논술이든 다 기본적으로 공부가 베이스가 되는 거죠. 수학 공부가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초가 되는 수업이 내신 공부예요.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것들. 근데 사실 이제 곧 1월일 텐데 그러면 이제 대부분 또 이제 학원에서 이제 겨울 캠프 하면서 수능 공부 하고 선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니까 또 내신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애들한테 내신에 신경 안 써도 된다고는 하지만 공부는 하라고 해야 돼요. 내신 공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공부예요, 그게. 만약에 내가 학원에서 다 공부를 했다.
그럼 내신 때 놀지 말고 그때는 이제 좀 복습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차피 수능을 잘 봐야 되는데 논술을 잘 봐야 되는데 다 기초적인 베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뭐 학생 중에서 안 한다고 고집 부리면 저한테 데려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저는 이제 말로 설명 안 해도 이제 다 해결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수능 최저는 우리가 1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10페이지를 보시면 논술전 수능 최저하는 기준이 한 페이지로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이거 너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제 글씨가 너무 작거든요. 글씨가 작아요. 근데 한 페이지에 다 넣으려고 해서 글씨가 좀 작긴 한데 만약에 좀 보기 아직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좀 보기 힘들다 하고 하면은 각 학교별로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보면 각 학교별로 논술 반영 비율, 그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모집 단위별로 수능 최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번갈아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한 페이지짜리 이제 정리된 건 뭐냐면 그 어차피 이제 수능 최저도 어느 학교가 빡세고 어느 학교가 빡세지 않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위에 있을수록 좀 학교가 수능 최저 맞추기가 빡센 학교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좀 한눈에 보기 위해서 한 거고, 그다음 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애매한 것들 있단 말이에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여기 2합과 3합7 살짝 애매하면 누가 더 빡센지 좀 애매합니다. 아무튼 그거는 좀 이따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페이지짜리는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대학이, 우리 아이가 지원할 대학이 좀 어느 기준에 있는가, 좀 힘든 수능 시험에 맞추기가 힘든 거구나, 그렇게 힘들진 않구나, 이런 걸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4년 대비 수능 최저 변화가 있는데 사실 다른 학교는 이미 올해 다 끝났었습니다. 수능 최저 변화를 이미 완화를 다 시켰어요. 핵심은 완화를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2025년 같은 경우 좀 조정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경희대는 국수, 수학도 이제 수능에서 미적하고 기하만 하고 영어, 과학 하나 중에서 2합으로 맞추면 되겠죠? 지금 무슨 말이냐? 요 4개 중에서 2개 뽑아가지고 가장 낮은 등급 2개 뽑아가지고 더했더니 5등급 이내면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바뀌었죠? 국어, 수학은 간데 확통이 들어갔어요. 수능에. 그 다음에 원래는 과탐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과탐도 같이 고려를 해요. 그럼서 동시에 2편화 된다면 이제 사회, 과학 뭐 둘 중 하나씩 보겠죠. 그러면 과탐 어차피 과탐이나 사탐인데 탐구는 2개 보니까 그럼 2개를 평균을 낸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2합으로 맞춘다. 2개 합을 했을 때 5등급 이내냐 이렇게 된다는 거고, 수목여대 같은 경우는 미기에서 사통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얘도 과학이었는데 사통도 고려한다. 이렇게 바뀌었다 했는데 보시면 이게 뭐냐면 미기에서 미기화학을 넣었다는 거는 사실 완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 그런 학생 많아요. 기하 대부분 미적을 선택하겠죠. 자연계열이면 당연히. 그런데 미적 자체 어려운 친구들 많아요. 기하도 이제 하는데 사실 기하는 대부분 선택 안 하고요. 그럼 대체 만만한 게 좀 확통이에요. 왜냐하면 확통이 왜 만만하냐면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죄송스러운 말인데 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안 좋은데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성적이 좋은 친구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친구들 또 영재고 준비한다면서 그런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재고 준비할 때 많이 하는 게 확률이나 경우의 수 같은 거 그런 확통에 관련 문제예요. 그다음에 뭐 도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건 좀 자신 있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아요. 논술도 가르쳐보면 알겠는데 미적 기하 못하다가 가지고 확통 엄청 잘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걸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확통을 이제 할 수 있던 거예요. 기존에는 자연계 같은 경우는 미적 기하 확통 전체 하든지 아니면 미적 하든지 아니면 미기밖에 없었어요. 확통이 포함된 게 셋이 적었어요. 그리고는 확통은 어떻게 되냐면 인문계열 쪽 있잖아요. 인문계열 쪽은 미적 혹은 미적 확통이에요. 거기는 기하가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확통을 넣었다는 걸 좀 이제 완화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 좀 자신 없는 너는 확통 잘하는 애들은 그래도 이걸 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근데 경희 같은 경우 이제 사탐을 넣었죠. 이것도 사탐을 넣었다는 거는 사실상 여기 확통 넣었고 여기 사탐을 넣었다는 거는 사실상 이제 좀 문이과 통합을 우리 좋아하잖아요. 사실 슬슬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염두하면서 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사과 2평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가 좀 완화를 시켜놓고 다시 조정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과탐 하나만 신경 쓰면 돼요. 그렇잖아요. 과탐 2개 중에서 하나만 잘 보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뭐 9등급 맞추는 거고 그냥 하나 뭐 2등급 맞추면 오케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2개 다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여기서 완화를 시킨 다음에 여기서는 좀 이제 다시 조정을 시킨 거죠. 등급합은 그대로 둔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시켰다. 완화는 이미 끝났고 사실상 이미 올해 끝났고 그냥 올해 입시 때 이미 끝났고 내년 2025년대는
이제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보면 이거는 수능체제가 이제 각 학교 학과별로 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데 보통 위에 있는 게 좀 아까 말했다시피 좀 힘든 거고요. 아래에 있는 게 좀 쉬운 겁니다. 연세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같은 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고려대가 이번에 들어왔죠. 그렇죠? 고려대가 이번에 들어왔는데 고려대가 4.8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 두 개를 자리 바꿔도 할 말 없을 정도로 좀 힘든 거예요. 평균을 내면 평균 2등급이긴 한데 과목을 4개나 신경 써야 돼요. 대부분 3개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4개나 신경 써야 된다는 거는 사실상 4고 이 정도 4개를 신경 쓰는 거는 의대 빼고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려대가 4.8이라는 거는 좀 상당히 빡센 겁니다. 평균을 보면 여기보다 높긴 한데 그래도 이제 둘이 바꿔도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위쪽에 있는 거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위에 있으면 좀 어려운 거구나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좀 없다. 없네. 예를 들어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어차피 지금은 좀 헷갈릴 수 있긴 한데 어차피 계속 신경 쓰시다 보면 부모님들이 나중에 저희보다 좀 잘 알게 되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잠시 보면 예를 들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국어가 4등급이고 수학이 2등급이고 영어가 4등급이고 사과 2개 다 된다 했죠. 그럼 만약 경제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4, 2, 4 나오고 나 경제 좀 잘해 해가지고 경제 2등급 나오고 근데 또 웃기게 생명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둘 다 선택이 된다고 했으니까 생명을 선택해가지고 4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4, 2, 4, 2, 4가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 이하보가 안 나오는데 어차피 사과는 2평이라 했잖아요. 경제 2등급이고 생명 4등급이면 평균 내면 몇이에요? 3등급이죠. 그 3등급하고 수학 2등급을 했으니까 2개 합치니까 5등급이 되니까 이하보. 나는 경희대 지원할 정도는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수능체제에 대한 정리는 사실 완화는 이미 됐고 이제 그 상태에서 좀 조정이 일어난다. 그런데 확통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통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내 학생이 미적도 좀 안 되고 기하도 안 된다? 막판에 확통을 틀어버릴 수 있긴 해요. 그런 친구가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특히 과고생들이 있어요. 과고생들은 이제 연대도 좀 힘들고 화학량대도 힘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수능 최저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대학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걔는 어차피 확통 기하는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미적보다 오히려 그런 건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막판에 확통이나 기하를 트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기회를 줄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에서 출제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1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이거는 2024년 기준이에요. 예. 그 2025년 전형계획을 발표할 때 은근히 수리논술 출제 범위를 발표를 잘 안 합니다. 모집 요강이 돼서야 이제 정확히 발표가 나오는 거라서 사실상 지금 이 기준은 이렇게 되지만 변경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크게 변경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자, 이거 딱 보면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봐도 모든 게 다 여기에 몰려있죠. 그렇죠. 미적하고 기하 확통 전체가 시험범위입니다. 논술이. 여기는 미적밖에 안 돼요. 숙명여대랑 숭실도. 그 다음에 성균관대 수원수투 있는데 얘는 말이 수원수투지 사실상 어렵습니다. 되게. 성균관대가 괜히 성균관대 아니에요. 말이 수원수투지 어려워요. 정말 수원수투 쉬운 거라면 한국의대 정도는 수원수투가 쉬워요. 거기는 약술형이라서. 아무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건국대 같은 경우는 미적하고 확통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냐 중앙대 같은 경우는 미적하고 기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애매하게 중앙대 갈까 건국대 갈까 고려하는 친구들 중에서 내가 그래 기하를 못하겠으면 이제 어디로 드냐면 건국대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되고 내가 좀 확통을 못한데 그럼 중앙대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되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미적 기하 확통을 다 해야 돼요. 이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 나옵니다. 진짜. 올해 연대 같은 경우 미적 문제가 거의 미적 문제 안 나왔는데 대부분은 그냥 기하 확통이 다 나와요. 특이한 케이스로 동국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기하 확통이 나온다라도 좀 엄청 쉽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 거 제외하고는 다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냥. 사실 저희가 이제 이때 설명회를 해가지고 설득하는 이유가 나중에 와서 우리는 이제 저희는 상반기는 좀 애들 기초적으로 막 끌고 가요. 계속.
아주 쉽게 해가지고 끌고 가고 7,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본격적인 실전 문제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게 되는데 근데 그때서야 기하학통 한다고 하면은 애들이 머리가 힘듭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기하학통이 쉽게 나온다고 했지만 아예 기초를 모르고 가는 거랑 좀 알고 가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좀 그걸 알아야 되는가. 그때 가서 저희가 이제 기초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실전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막 설득을 하는 게 기하 활동 때문에 제발 좀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기하 활동은 대부분 4월 말에서 6월 정도에 대부분 선생님들 커리큘럼 그때 들어갈 거예요. 6월까지 해가지고. 그때라도 오셔야 됩니다, 진짜. 물론 이제 내신으로 조금씩 배운 친구가 있는데 배웠는데 이제 기억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저희가 특강도 하긴 하는데 그것도 안 듣고 9월 진짜 늦은 친구들은 9월에 오는 친구들 있어요. 정말 또 늦은 거는 이제 파이널 때 와가지고 기하학통 하나도 모르는데요. 진짜 이러면 진짜 눈물 납니다, 저희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뭐 해주고 싶기도 한데 또 만약 이 친구를 위해서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자료는 많이 주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어머니들 원하는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어디 있냐 경희대, 막 서강대 이런 건 다 사실 지금 고대가 없긴 해요. 근데 고대도 제 생각에 미적 기하 확통 나왔습니다. 분명히 나와요. 왜냐면 모의고사를 이제 공개를 하긴 했어요. 모의고사를 공개했는데 범위가 미적 기하 확통이라서 고대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 학교를 좀 바라신다고 하면은 기하 확통을 위해서라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꼭. 아래 학교들은 미적도 있고 미적 확통도 있고 순수트도 있긴 한데 그 친구들은 좀 거의 노네임이다. 그쪽만 따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성균관대 수원수투가 있는데 얘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지금 보통 파이널 때 연대나 경희대 그쪽 문제 풀어볼 때 같이 풀어보다가 파이널 때 좀 수원수투에 맞는 성균관대에 맞는 문제를 풀어보기 때문에 여기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좀 함정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성균관대는 좀 이제 이름 보고 가기도 하잖아요. 그쵸? 서성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파이널 때 와가지고 11월 때 수능 끝나고 와가지고 수능수투니까 오케이 하면서 왔다가 애들이 막 눈물 나죠. 막. 눈물 흘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수업하다 보고 있으면 이제 막 진짜 멍 때리는 친구가 너무 많아요. 근데 만약 이것도 생각하신다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와서는 좀 힘듭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내신, 수능 최저, 그 다음에 출제법인데 정리해보면 내신은 이미 많이 완화가 됐고 사실 완화가 된 거 신경 안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어차피 내신 신경 쓰니 논술 문제 한 문제 더 푸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진짜. 만약에 정말 내신이 안 좋다고 하면 저 논술 정말 빡세게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것만 할 게 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능 체제도 마찬가지로 이미 완화가 된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조정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도 이제 수학에서 확통을 넣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좀 만약에 우리 아이가 확통을 잘한다 하면은 좀 그걸 고려를 해봐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는 사탐, 과탐 같이 하는 데가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출제범위는 핵심 그겁니다. 어차피 기하학통 다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논술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기하학통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게요. 저는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게 좋아서. 두근두근 두뇌 근력 강화 말장난입니다. 뇌에는 근력이 없습니다. 네. 수학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요. 제가 왜 사고력을 좀 많이 강조를 해요. 사실 우리 교육 시스템으로 막 욕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좀 아쉽긴 해요. 그렇잖아요. 시험 스타일이 빠르게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객관식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가르쳐 보면서 느꼈는데 학생들이 좀 사고력이 많이 부족해요. 솔직히 좀 미안한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실력이 많이 떨어진 것도 맞고요. 예전에 비해서 학생들 실력이 많이 떨어진 것도 맞아요. 애들이 많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면 우리 수능 문제 풀 때 그런 거 있어요. 요새는 누구나 다 베이스로 갖고 있는 비유 가지고 문제 푸는 그런 게 많아졌어요. 그걸 풀면 좋죠. 논술 문제 풀 때도. 그래서 너 이거 왜 풀었어? 어떻게 풀었어? 왜 그래라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 못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 라면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이렇게만 한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변형이 된다? 그대로 틀립니다. 네, 생각이 없이 하니까. 좀 죄송스럽게 말해요. 물론 아이들도 막 열심히 하겠죠. 하긴 하는데 실제 시험을 위한 사고력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수학적 사고를 좀 요구하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거는 수능과 다르게 호흡이 너무 길어요. 2시간 동안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세 문제를 푸는데 세네 문제 푸는데 그것도 세네 문제 중에서도 안에 이제 소문제가 또 세네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걸 이제 긴 호흡으로 스스로가 문제를 구성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 수학 사고력이 부족하면 하다가 멈춰요. 하기 싫어지고. 실제로 이제 많이 보면 애들이 좀 풀어봐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는 친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 풀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쭉쭉 끌고 나가야 돼요. 그런 사고력이 필요한 겁니다. 제 수업은 그런 수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고력 기르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두 가지를 합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우리 이건 좀 예술 쪽, 미술 쪽에서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제가 많이 경험을 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 솔직히 말해서 중학생 때는 공부가 너무 쉬웠어요. 정말. 물론 지방이라서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정말 쉬웠어요. 그냥 공부 안 해도 그냥 1등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고등학교를 제가 과고를 나와가지고 과고를 들어가는 순간 60명 중에 40 몇 등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수학이 진짜 어렵긴 했는데 선생님이 푸는 방식을 제가 따라 보려고 했어요. 어차피 선생님이 풀어주는 방식은 좋은 방법이지 않냐. 선생님이 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해해 주기 위해서 이제 만든 방법들이니까 그걸 되게 따라해보려 했더니 그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A 문제에 이 선생님이 이 방법을 풀었어요. A 문제에 B 방법을 풀었는데 굳이 A 문제가 아니더라도 C 문제에서 제가 B 방법으로 풀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항상 내가 풀어줬으면 이 방법대로 다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봐라.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고 좀 기억을 해서 이걸 머릿속에 넣어놔라. 언제나 염두에 둬라라고 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제가 풀면 항상 수업 시간에 본인이 직접 한 5분 정도 풀게 해봐요. 그래야 좀 연습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키포인트 체크는 이건 숙제입니다. 숙제에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이제 논술이란 게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술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쓰기라는 숙제를 내줘요. 그래서 오늘 푼 문제들을 다시 한번 직접 풀어봐라. 단순히 답만 내는 게 아니라 서술 직접 해봐라. 그러면서 너가 이 문제 풀 때 뭐가 중요했는지, 핵심적인 접근 방법이 무엇인지, 혹시 핵심적인 개념이 무엇인지, 정리가 무엇이었는지 좀 써봐라. 한 줄로. 딱 그걸 저는 그런 식으로 해주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니까 애들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한 문제를 풀 때 문제 전체를 다 파악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 풀 때는 요런 게 들어왔었어. 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것부터 접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런 방법으로 저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수업의 구성은 주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는 수를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설 강의를 하는데, 사실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크게 특별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저의 1년 동안 이제 계획인데, 우선 1월부터 6월까지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수업만 합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기초적이고요. 애들을 좀 어떻게 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선 1, 2월엔 수원스트 미적 분을 하게 되고요. 3, 4월에는 미적 기하학통, 그 다음에 5, 6월에는 미적 마무리하고 기하학통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수원스트 미적 분이라고 하긴 하는데 수원스트는 좀 반마다 다르긴 하는데 비중이 제가 맡은 반은 수원스트의 비중이 좀 줄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너네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바탕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 위주로 가게 되고요. 물론 필요한 것도 하긴 하겠지만 수원에서 이제 수혜 같은 거는 좀 우리 논술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건 좀 집중적으로 다르긴 하고요. 어차피 수투에서 나오는 미적하고 수투에 나오는 미분하고 적분은 어차피 미적분 안에는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쪽에서 공부하는 게 좀 나으니까 좀 그쪽은 수투보다는 미적분 중심으로 하고요. 이제 이건 좀 살짝 수업 클래스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제가 맡은 수업은 다 수원스투는 비중이 좀 적고 미적분으로 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7월부터 이제 9월까지는 좀 심화로 갑니다. 이때 문제가 많이 힘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기하학통을 다 끝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기하학통 심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쪽까지는 기초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문제가 어려웠을 때 풀어볼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때 기하학통 안 하면 이때쯤 와서 포기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그럼 시간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월 10월은 파이널이고 그리고 중간에 4월 중간고사죠. 6월 기말고사죠. 그 다음에 10월 좀 비는 구간이죠. 이때쯤에 저희가 필요한 특강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때쯤이면 미분이 거의 끝나 있어요.
근데 이때 들어온 친구들 위해서 미분 강의하고요. 6월 되면 이제 다 끝나고 기하, 미적 기하 확통 다 끝나는데 그럼 이제 또 들어온 친구들 위해서 아니면 이때 7, 8월에 들어올 친구들 위해서 기하 확통 수업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 10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능이 끝나고 나서 파이널 수업을 할 때 시험 보기 직전에 수업이 한 타임밖에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수능 끝나고 다음날 바로 보고, 수능 끝나고 다다음날 바로 보고 하니까 좀 그렇게 한 번밖에 수업 없는 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비가 좀 안 될 만한 수업들이 있어요. 학교들이 그 학교를 위해서 10월에 좀 세미파이널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생 관리는 우선은 저희 학원의 강점이 1대1 대면 첨삭입니다. 대부분 다른 논술학원은 1대1 대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채점해가지고 첨삭해가지고 서면을 다 돌려주기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 그게 가방에서 안 나와요. 가방에 들어가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몇몇 친구들 확인하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 가방에 그대로 있고 그게 계속 쌓여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봤거든요. 친구들 가방을 보니까 뭐가 그렇게 많냐 했더니 기존에 있던 모든 학교 학원 그 자료들을 그대로 넣어놨더라고요. 꺼내보지도 않고. 근데 대면 첨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주면서 1대1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뭐가 좋냐면 우선 학생 답안을 통해서 강점, 약점을 파악하게 돼요. 단순히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 친구가 모르고 풀었는지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서 못 푼 건지 이런 걸 좀 파악하면서 실제로 이 친구가 어디 강점이 약점인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격도 알 수 있어요. 그 학생들 중에서 보통 이제 해설지랑 다르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해설지는 좀 정석적인 풀이거든요. 그거랑 다르게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고집이 셉니다. 네, 답안지를 보면 그 이야기를 보면 고집 많이 세요. 실제 이제 어머니랑 상담도 해보면 많이 한탄합니다. 우리 아이가 고집이 세서. 근데 이 정도로 답안지에 학생의 성격이 나오게 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친구에 맞게 이제 제가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깔끔하고 효율적인 답안 작성 유도를 하게 돼요. 이게 서술로 서면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예, 쓸 수 있는 그 양도 제한이 되고요. 학생한테 이제 줄 때 실제 말을 통해 가지고 이건 좀 이렇게 조절하라 하는데 이게 효율적인 답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끔 좀 잘못하고 계시는 게 학생들 중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논술이니까 길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설명을 해야 될 건 길게 써야 되는 게 맞고 설명이 필요 없는 건 설명 안 해도 돼요. 그 정도로. 그 정도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답안지가 공간 제약이 있어요. 1번 문제는 이렇게 여기다 푸세요. 딱 써져 있고 2번 문제는 여기다 푸세요.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우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답안을.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너무 길게 쓰면 이거 다 빼버려. 이거 다 설명해 주고요. 또 너무 부족하면 좀 넣어라. 라고 해주는데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좀 힘들어 하긴 합니다. 처음부터.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 과거생들은 원래 잘 해봤으니까 괜찮은데 아무튼 우리가 1대1 대면 첨삭을 통해서 그런 것도 유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논술 시험을 보고 나서 가장 많이 원하는 질문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라고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걸 풀었을 때 틀렸냐 맞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학생들은 틀린 것도 알고 맞은 것도 알거든요. 그럼 내가 이 답안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아니면 내가 이게 틀리긴 했지만 이 풀이 방법대로 가면 답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걸 질문 많이 해요. 대면으로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풀면 좋은 방법인데 근데 좀 효율적이 못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대1 대면하면 좀 많이 친해지긴 하거든요. 친구들 가끔 보면 이제 정말 친하면 이제 좀 이제 거의 형동생 느낌 됩니다. 죽을래? 또 이렇게 할래? 이런 식으로 됩니다. 남학생들은. 그 정도로 친해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그렇잖아요. 의욕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질문 안 하는 친구가 좀 친해지다 보니까 카톡으로 엄청 질문합니다. 네, 이렇게 풀어도 되나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의욕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1대1 대면 첨삭이 되게 좋습니다. 저희한테. 복습과제가 있는데 우선은 필요시 복습 청사 제공이라 되는데 대부분 줍니다. 그냥 수업 끝나면 복습 청사 다 보내주고요. 그날 수업. 그다음 아까 저 같은 경우는 키포인트를 떠올리면 다시 쓰기 과제를 줍니다. 그게 되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내가 이 문제를 요약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문제 핵심이 뭔지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서술 연습은 이제 과제를 통해 가지고 제발 서술 연습 좀 해라.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서술이 답이 맞다고 하도 소설이 안 좋으면 이제 좀 이제 잘 안 보이면 은근히 깎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해서 그것도 이제 연습하라고 하게 됩니다. 제 시간표는
연고대반이 있고요. 연구원서도 중경시반이 있고 중경시 건동반이 있습니다. 우선 연고대반은 1등급을 대상으로 하고요. 수화. 이 두 번째 여기는 연고대 연구완성 중경시반은 1, 2등급. 그다음에 여기 중경시 건동반은 2, 3등급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연고대반 같은 경우는 정말 문제를 어렵게 가져갑니다. 거의 이 정도는 물론 상반기에 기초적으로 끌고 간다고 하지만 약간은 거기서 좀 넘어서서 그렇게 끌고 가게 되고요. 두 번째 반은 사실상 한서성 중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더 욕심부려서 나는 연고까지 바라보겠다. 내지 아니면 이 시에 있는 애들이 좀 그래도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경시 건동반은 건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경시까지 좀 바라보겠다. 이런 친구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 평일이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마 3월에 보통 이제 저희가 3월에도 또 개강을 하거든요. 중간에. 그때는 아마 제가 또 주말에도 할 것 같아요. 네. 아, 등급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1등급이고요. 여기는 1, 2등급이고 여기는 2, 3등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사실 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여기로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랑 이제 서로 이제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좀 어렵다 싶으면 이쪽에 와서 해도 되고, 네. 여기도 좀 자신감 있어 이쪽으로 가도 되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가 좀 힘들다 싶으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도 되고, 네.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 여기까지 온다? 그럼 애초에 정말 잘하면 제가 바꾸라 해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까지 온다? 제 생각 좀 힘들지 않을까. 이게, 여기랑 이게 문제가 달라요. 다루는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 연고대가 되게 어렵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다 아무래도 건동홍이니까 건동홍 같은 경우는 문제사에 좀 살짝 다르거든요. 네. 네. 아, 그건 가능하죠. 아, 그건 전 2단계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한 단계는 괜찮습니다. 올라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도 이야기를 해봐가지고 좀 심리 하고 들어왔을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옮겨가지고 너무 잘하길래 반 옮겨가지고 시립대 간 친구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반 옮겨서 해줘 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예, 예, 맞습니다. 최근 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게 좀 여기 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여기로 내려가고 싶어하는 친구 많습니다. 자기는 1등급인데 실제로 많아요. 엄청 많아요. 1등급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논술 보니까 이게 아닌 거 친구들 엄청 많아요. 그냥 안정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냥 이쪽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1등급인데 난 애매한 것 같아. 우리 아이가 애매한 것 같아. 그러면 차라리 이쪽에 있는 게 나아요. 괜히 여기 왔다가 자존감 하락해가지고 가면 큰일 나거든요. 차라리 여기 오는 게 낫습니다. 네. 이상 저의 설명이었는데, 사실 논술이라는 게, 내신이 안 좋아도, 그리고 수능이 안 좋아도 사실 갈 수 있는 전형이거든요. 심지어 단순히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수학 하나만 잘하면 좀 더 내가 원하는 것부터 좀 높은 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부터 논술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박형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